폭설 속 위병소. 아들을 찾아온 엄마의 멱살을 잡으며 위병소장이 소리칩니다. 이 아줌마가 미쳤나? 당신 간첩이야? 당장 안 꺼져. 그 순간 엄마의 낡은 코트가 저촌자 그 안에서 대한민국 육군대장의 별 넷이 서늘하게 번쩍입니다. 자네 눈엔 육군대장이 간첩으로 보이나? 감히 사성장군의 아들을 건드린 부대를 초토화시킬 엄마의 살벌한 참교육. 오늘의 사이다 복수극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월의 포천은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혹한이었다. 하늘에서는 굵은 눈발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렸고 제5군단 예하 제8기계화 복병사단 일명 보뚜기 부대의 주둔지 주변 산세는 하얗게 질린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기온에 사르르는 칼바람이 더해져 체감 온도는 영하 30도에 육박했다. 오후 4시 30분 산악 지형 특성상 해는 이미 누렇게 넘어가고 있었다. 부대 정문 위병소 앞 낡은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고급 세단이 아닌 연식이 꽤 된 국산 중형차였다. 차문이 열리고 한 중년 여성이 내렸다. 짙은 회색 롱코트를 입고 목도리를 두른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다리가 불편해 보였다. 그녀는 박연숙이었다. 대한민국 육군 서열 3위 제2작전 사령관 별 넷대장.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장군이 아니었다. 그저 군대 간 아들이 걱정되어 연락 두절된 아들을 찾아 먼 길을 달려온 평범하고 힘없는 어머니일 뿐이었다. 코트깃을 세워 얼굴을 가린 그녀의 눈빛은 북풍보다 차가웠지만 그 깊은 곳에는 타오르는 용암 같은 분노가 일렁이고 있었다. 일주일 전이었다. 성민에게서 온 마지막 전화. 어머니, 저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근데 너무 추워요. 마음이 너무 추워요. 평소 힘들다는 내색 한 번 하지 않던 아들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로 들려오던 누군가의 욕설. 얘야, 최성민 이 새끼야. 전화 안 끊어. 빨리 끊어. 전화는 그렇게 끊겼다. 그 후로 연락은 없었다. 박연숙은 직감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아주 심각하게 잘못되었다. 그녀는 공식적인 감찰 라인을 동원하지 않았다. 그랬다가는 놈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아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할 것이 뻔했다. 30년 군 생활 동안 수없이 봐온 썩어 빠진 레퍼토리였다. 그녀는 휴가를 냈다. 그리고 아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차를 몰았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 내 아들이 겪고 있는 지옥을. 박연숙이 위병소 차단기 쪽으로 절뚝이며 걸어가자 위병소 안에서 난로를 쬐고 있던 위병조장 하사 김춘식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문을 벌컥 열고 나왔다. 입긴 하얗게 뿜으며 그는 소총을 맨 채 거들먹거리는 걸음으로 다가왔다. 아줌마, 거기서요. 뭐예요, 지금? 김하사의 목소리에는 권위의식과 귀찮음이 잔뜩 묻어 있었다. 눈보라가 치는 날씨에 웬 민간인이 그것도 약해 보이는 중년 여성이 얼쩡거리는 것이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했다. 박연숙은 멈춰 섰다. 눈가에 주름진 걱정 가득한 어머니의 표정을 지었다. 우리 아들이 여기 있어요. 최성민이라고 이병인데 연락이 안 돼서 너무 걱정돼서 왔어요. 잠깐 얼굴만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김하사는 코웃음을 쳤다. 아줌마, 여기가 무슨 동네 경로당인 줄 알아요? 면회 끝났고 예약 안 했으면 못 들어갑니다. 차 빼요, 당장. 멀리서 왔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들이 잘 있는지만 확인하면 가겠습니다. 전화라도 한 통 하게 해주시면. 박연숙이 간곡하게 부탁하며 한 발짝 다가서려 하자 김하사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으며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툭 밀쳤다. 아, 진짜 말을 못 알아듣네. 군사보안구역이라고 민간인 통제구역 몰라요? 썩 꺼지라니까. 박연숙은 밀쳐진 충격으로 휘청이며 빙판길에 넘어질 뻔했다.
지팡이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중심을 잡고 김하사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다.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 하지만 김하사는 그 살기를 감지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눈앞의 여성이 자신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귀찮은 존재로만 보였다. 그때 위병소 안에서 또 다른 인물이 나왔다. 위병소장, 근무를 서고 있던 중위 최정훈이었다. 그는 춥다는 듯 양손을 비비며 나오더니 상황을 살폈다. 김하사, 뭐야? 무슨 일이야? 시끄럽게. 아, 소대장님. 이 아줌마가 막무가내로 아들 보여달라고 떼를 쓰는 겁니다. 돌려보내려는데 말을 안 듣습니다. 최중희는 박연숙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허름한 차, 촌스러운 코트, 불편해 보이는 다리. 전형적인 시골 아낙네라고 판단했다. 그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아주머니, 규정상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그리고 차단기 앞에서 얼쩡거리지 마시고 차 빼세요. 작전 차량 들어오면 방해됩니다. 박연숙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성민 이병의 어머니입니다. 아들이 부대 내에서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어 확인하러 왔습니다. 지휘관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가혹행위라는 단어가 나오자 최중희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는 최성민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3소대, 패극 박철수 병장에게 찍혀서 매일같이 털리는 놈. 하지만 그걸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진급길과 전역에 문제가 생긴다. 이봐요, 아주머니.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 우리 부대에 가혹행위 같은 거 없습니다. 어디서 유언비어를 듣고 와서 행패입니까? 지금 업무방해로 경찰 부르기 전에 좋게 말할 때 가세요. 행패라니요. 정당한 면회 요청이고 부모로서 자식의 안위를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대장 나오라고 하세요. 박연숙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최중희는 기가 찼다. 감히 민간인이, 그것도 아줌마가 대대장을 불러. 그는 욱하는 성질을 참지 못하고 다가가 연숙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이 아줌마가 진짜 돌았나? 당신 간첩이야? 왜 부대 앞에서 지랄이야, 지랄. 최중희의 손이 박연숙의 코트깃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리고 흔들었다. 당장 안 꺼져? 확 밀어버리기 전에. 그 순간이었다. 박연숙은 움켜쥐어진 코트깃을 잡고 있는 최중희의 손목을 자신의 손으로 꽉 잡았다. 악력이 엄청났다. 최중희가 하며 당황하는 사이 박연숙은 잡힌 손을 비틀어 뿌리쳤다. 그리고 반동을 이용해 코트의 단추를 스스로 뜯어내듯 젖혔다. 투두둑. 단추가 뜯겨나가는 소리와 함께 두꺼운 회색 코트가 양옆으로 활짝 펼쳐졌다.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에서 코트 안쪽에서 뿜어져 나오는 짙은 국방색 정복의 위압감이 주변을 압도했다. 정복 상단, 양쪽 어깨의 견장 위에는 차가운 금속성 빛을 발하는 물체가 박혀 있었다.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은색 별, 대한민국 육군 대장.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눈 내리는 소리마저 멈춘 듯한 정적. 최중희의 눈동자가 찢어질 듯 커졌다. 입은 벌어졌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뇌가 눈앞의 정보를 처리하지 못하고 정지해버렸다. 별넷, 사성장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아줌마가? 옆에서 낄낄거리던 김하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소총이 어깨에서 흘러내려 덜그럭거리는 소리를 냈다. 박연숙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흐트러진 정복 매무새를 다듬었다. 지팡이는 더 이상 그녀의 몸을 지탱하는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지휘봉처럼, 아니 심판의 철퇴처럼 그녀의 손에 들려 있었다. 그녀는 싸늘하게 얼어붙은 최중희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자네가 보기에 내가 간첩으로 보이나? 목소리는 낮았지만 천둥처럼 울렸다. 위병소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최중희는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었다. 생존 본능이었다. 그는 거의 바닥에 꽂힐 듯이 허리를 숙이며 손을 올려 경례를 붙였다. 손끝이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다. 충성. 제8기계화 복병사단 제21여단 1대대 2중대 소대장 중위 최정훈. 목소리가 갈라져 삑사리가 났지만 그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려 속옷을 적셨다.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박연숙은 경례를 받지 않았다. 대신 차갑게 쏘아붙였다. 귀관은 민간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퍼붓고 물리력을 행사했으며 정당한 면회 요청을 묵살했다. 또한 상급자에게 하극상을 저질렀다. 내 말이 틀린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위병소장. 예, 충성. 문 열어. 예. 차단기 올려. 내 차로 들어간다. 예. 그리고 지금 즉시 대대 지휘통제실로 연락해서 전파해. 제2작전 사령관 박연숙 대장 방문. 전 병력 집합시킬 필요 없다. 평시 상태 유지하되 대대장과 주임원사는 지금 당장 지휘통제실에서 대기하라고 해. 1분이라도 늦으면 옷벗을 각오하라고 전해. 알겠습니다. 김하사가 허겁지겁 위병소 안으로 뛰어들어가 차단기 버튼을 눌렀다. 삐그덕거리는 소리와 함께 차단기가 올라갔다. 박연숙은 다시 코트를 여미지 않고 정복 차림 그대로 차에 올랐다. 낡은 세단이 부대 안으로 천천히 미끄러져 들어갔다. 최중희는 차가 사라질 때까지 경례 자세를 풀지 못했다. 눈물이 찔끔 흘러나왔다. 좆됐다. 진짜 좆됐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8사단 주둔지에 피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박연숙의 차가 부대 영내 도로를 따라 대대 본청으로 향하는 동안 대대 지휘통제실은 말 그대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 뒤집어졌다. 위병소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당직사령 박대위는 수화기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얘야, 김하사. 너 장난치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장난질이야? 이작전 사령관님. 야, 이 미친 새끼야. 사령관님이 여길 왜 오셔? 그것도 혼자서.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하사의 울먹이는 목소리와 뒤이은 최중희의 다급한 외침은 이것이 장난이 아님을 증명했다. 박대위는 사색이 되어 대대장실로 인터폰을 연결했다. 네, 대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위병소를 통과했습니다. 뭐가? 멧돼지라도 들어왔냐? 아닙니다. 제2작전 사령관 박연숙 대장님입니다. 지금 본청으로 오고 계십니다. 대대장실에서 와장창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박연숙은 차를 본청 현관 앞에 세웠다. 그녀가 내리기도 전에 현관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박춘식 중령이 튀어나왔다. 정복도 아니고 전투복 차림의 한쪽 전투화 끈은 제대로 매지도 못한 상태였다. 뒤따라 주임원사와 각 처부 참모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박중령은 차 문을 열어주려 달려왔지만 박연숙은 이미 스스로 문을 열고 내렸다. 4개의 별이 박힌 정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에 박중령은 숨이 턱 막혔다. 사진으로만 보던 전설적인 인물. 육군 여군의 신화. 그녀가 내 눈앞에 있다. 그것도 분노 가득한 표정으로. 충성. 대대장 중령 박춘식. 사령관님의 부대 방문을 환영합니다. 박중령의 목소리는 우렁찼지만 끝이 심하게 떨렸다. 박연숙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현관으로 걸어 들어갔다. 환영은 필요 없다. 예. 박중령. 예, 사령관님.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저희가 의전. 자네, 지금 의전 타령할 때인가? 박연숙이 멈춰서서 박중령을 쏘아봤다.
내 아들이 이 부대에 있다. 최성민 이병. 알고 있나? 박중령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최성민. 3소대 그 관심병사. 걔가 사령관님 아들이라고? 인사기록 카드에는 부모님 자영업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게. 최성민 이병은 저희 대대 이중대 3소대 소속입니다만. 잘 알고 있군. 그럼 그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알고 있겠지? 예. 상태라니요. 잘 적응하고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면담 기록에도 특이사항 없었고. 특이사항이 없어? 박연숙이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내 아들은 지금 지옥을 걷고 있는데 지휘관이라는 자는 특이사항이 없다고 하는군. 안내해. 이중대 생활관으로. 당장. 알겠습니다. 주임원사. 이중대장한테 연락해. 사령관님 가신다고. 빨리 청소 상태 확인하고 애들 군기 잡으라고 해. 박중령이 다급하게 소리치자 박연숙이 지팡이로 바닥을 쾅 찍었다. 동작 그만. 연락하지 마. 요 있는 그대로 보러 간다. 만약 지금 이후로 이중대에 연락하는 놈이 있으면 그놈부터 옷 벗길 줄 알아? 주임원사, 무전기 꺽 핸드폰 반납해. 주임원사는 화들짝 놀라 무전기 전원을 끄고 핸드폰을 서해란의 수행원이 아닌 박연숙 본인에게 내밀었다. 박연숙은 그것을 받아 주머니에 넣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2층 복도는 고요했다. 일과 시간 이후라 병사들은 생활관에서 개인 정비 중일 시간이었다. 하지만 복도 끝 이중대 쪽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고함이 들려왔다. 얘야, 이 새끼야. 똑바로 안 서. 이게 빨리 해. 얘야, 걸레 빨아와. 냄새 나잖아. 박연숙의 걸음이 빨라졌다. 박중령과 참모들은 죽을 맛이었다.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제발 별일 아니길, 제발 장난치는 소리이길 빌고 또 빌었다. 이중대 3소대 생활관 문 앞 박연숙은 잠시 멈춰섰다.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더 선명해졌다. 최성민. 너네 엄마 뭐 하시냐? 식당 한다며? 야, 우리 집에서도 밥은 꼬박꼬박 챙겨주는데 너는 왜 이렇게 꾀부리냐? 너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냐? 폭력적인 발언. 박연숙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졌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힘없고 주눅든 목소리. 아들 성민이었다. 시정하겠습니다. 얘야, 이 새끼 말 버릇 좀 봐라. 얘야, 박철수, 얘 교육 좀 다시 시켜야겠다. 분대장, 잡아. 김상병님. 제가 아주 확실하게 교육해 놓겠습니다. 성민아, 이리 와라. 관물대 안으로 들어가. 관물대 안으로 들어가라니? 사람을 짐짝 취급하는 가혹함이었다. 박연숙은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그녀는 문손잡이를 돌리고 벌컥 문을 열었다. 동작 그만. 생활관 안 풍경은 가관이었다. 최성민은 속옷바람으로 관물대 좁은 공간에 쭈그리고 앉으려 하고 있었고 박철수 병장은 침상에 누워 과자를 먹으며 낄낄거리고 있었다. 다른 병사들은 방관하거나 동조하며 웃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들이닥친 사람들을 본 병사들은 순간 얼어붙었다. 처음엔 누군지 몰랐다. 하지만 뒤따라 들어온 대대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서 있는 것을 보고 사태를 파악했다. 그리고 그 앞에 중년 여성, 어깨에 별 4개의 전원 차렷. 부동자세. 박중령이 찢어지는 목소리로 외쳤다. 차렷. 병사들은 허둥지둥 침상에서 내려와 바닥에 정렬했다. 박철수 병장은 먹던 과자가 목에 걸려 캑캑거렸다. 관물대 안에 있던 성민은 기어나와 멍하니 박연숙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성민의 눈이 커졌다. 한영을 보는 건가 싶었다. 하지만 눈앞의 어머니는 진짜였다.
그것도 평소 다정한 어머니가 아닌 대한민국 육군 대장 박연숙으로서 서 있었다. 박연숙은 성민에게 다가갔다. 아들의 몸은 말라 있었고 곳곳에 멍자국이 보였다. 특히 허벅지와 팔뚝에는 피멍이 들어 있었다. 며칠간 구타가 지속되었다는 증거였다. 박연숙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뺨을 어루만졌다. 성민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늦게 왔어. 어머니, 여기 어떡해. 쉬어. 이제 다 괜찮아. 박연숙은 아들을 안아주지 않았다. 지금은 그래선 안 되었다. 그녀는 다시 지휘관의 눈빛으로 돌아와 병사들을 훑어보았다. 시선이 박철수 병장에게 꽂혔다. 내 놈이 박철수인가? 박철수는 다리를 덜덜 떨고 있었다. 오줌을 지릴 것만 같았다. 이병박. 수. 너무 긴장한 나머지 병장인 자신의 계급을 이병이라고 외쳐버렸다. 계급도 까먹었나 보군. 방금 내가 내 아들에게 뭐라고 했지? 식당 한다며? 집에서는 밥은 챙겨준다고? 내 교육 방식이 잘못됐다고? 자,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 아니, 죽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 넌 건드려선 안 될 영역을 건드렸어. 넌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고 전우회를 짓밟았으며 한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려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연숙이 한 발짝 더 다가갔다. 감히 대장의 아들을 건드렸다. 그녀의 선언은 생활관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헌병대 불러. 아니, 군사경찰대 호출해. 5군단 헌병대장한테 직접 연락해. 지금 당장 수사관들 대동해서 1초라도 빨리 튀어오라고 해. 이 생활관 인원 전원, 그리고 이중대장, 행보관, 소대장 싹 다 격리시켜. 박중령이 벌벌 떨며 무전기를 꺼내려 했다. 그리고 박중령. 예, 사령관님. 자네도 포함이야. 자네는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받게 될 거야. 대대장 보직 해임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구두로 명령한다. 지금 당장 계급장 떼고 저놈들이랑 같이 벽 보고 서 있어. 사령관님. 한 번만 기회를. 실망이군. 변명까지 하려 하다니. 끌어내. 박연숙의 서슬퍼런 명령에 따라온 참모들이 머뭇거리다 대대장의 팔을 잡았다. 하극상이지만 어쩔 수 없었다. 사령관의 명령은 법이었다. 최성민은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자신의 어머니가 그저 밥집 하는 줄 알았던 선임들이 무시하던 우리 엄마가 이 부대를 뒤집어 엎고 있었다. 1시간 뒤 5군단 헌병대 차량 5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연병장으로 들이닥쳤다. 헌병대장이 직접 수사관들을 이끌고 왔다. 그는 박연숙에게 거수경례를 붙이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박연숙은 대대장실을 접수했다. 그녀는 대대장 의자에 앉지 않고 회의 탁자에 앉아 상황을 지휘했다. 피해자 진술 확보, 가해자 분리 신문, 목격자 진술 확보. 하나도 빠뜨리지 마. 특히 최근 3개월간의 CCTV 기록, 근무일지, 마음의 편지 수거 내역 전부 압수해.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헌병대장이 우렁차게 대답하고 나갔다. 성민은 의무대로 이송되어 정밀 진단을 받고 있었다. 갈비뼈 실금, 타박상, 영양실조 초기 증세, 심각한 스트레스성 위염. 진단서를 받아든 박연숙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때 문이 열리고 제21여 단장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다. 관사에서 쉬다가 소식을 듣고 날아온 모양이었다. 충성. 여단장 대령 최무성입니다. 사령관님, 이게 도대체 무슨... 최대령. 자네 예하대대에서 이병이 맞아 죽어가고 있었어. 알고 있었나? 가혹행위 말씀이십니까?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저희 여단은 지난달 설문조사에서도 청정부대로
보고받은 바 없어? 그게 자랑인가? 박연숙이 진단서를 최대령 앞에 집어던졌다. 자네가 자랑하는 청정부대에서 나온 진단서야. 갈비뼈가 부러지고 피오줌을 싸는데 청정부대? 눈과 귀를 막고 있으니 청정해 보였겠지? 최대령은 진단서를 보고 얼굴이 핏빛이 되었다. 면목 없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엄벌하겠습니다. 철저히 조사? 자네 손엔 안 맡겨. 내 직할로 처리한다. 그리고 자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지휘감독 소홀. 내일 아침부로 보직 해임할 거니까 그리 알아라. 사령관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대대장이 보고를 누락해서. 억울해? 억울한 건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내 아들이야. 자네 진급이 억울한 게 아니라. 박연숙의 고함에 대대장실 유리창이 울렸다. 밤이 깊어갔다. 수사는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다. 박철수 병장과 그 일당들은 헌병대 조사실에서 멘탈이 붕괴되어 줄줄이 불기 시작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었다. 간부들의 묵인, 아니 조장이 있었다. 최정훈 소대장은 박철수에게 적당히 좀 해라. 시끄럽게만 하지 말고 라며 사실상 폭행을 용인했고 행보관은 성민이 상담을 요청했을 때 남자가 그 정도도 못 참냐? 고자질쟁이로 낙인 찍히면 군생활 더 힘들어진다며 돌려보냈다. 더욱 기가 막힌 건 대대장 박춘식 중령이었다. 한 달 전 익명의 투서가 들어왔었다. 3소대의 가혹행위가 심각하다는 내용. 하지만 박중령은 사단 감찰이 나올 것을 우려해 투서를 파쇄하고 덮어버렸다. 전부 썩었어. 박연숙은 이 말을 되씹었다. 이것은 단순한 부조리가 아니었다. 시스템의 붕괴였다. 새벽 2시, 헌병대장이 중간 보고를 위해 들어왔다. 사령관님,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뭔가? 가해자 박철수의 아버지가 8사단 주임원사 출신이고 현재 사단장님과 골프 모임을 갖는 지역 유지입니다. 박철수가 평소에 우리 아빠가 사단장이랑 호형호재한다고 떠벌리고 다녔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박연숙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그래? 그래서 간부들이 손을 못 댔군. 지역 유지 아들이라 비위 맞춰 주느라 내 아들을 제물로 바쳤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은 그쳤지만 어둠은 더 짙어져 있었다. 전화 줘. 육군 참모 총장한테 건다. 예. 총장님께 말입니까? 지금 시간이. 걸어. 자느라 못 받으면 깨워서라도 연결해. 박연숙은 수화기를 들었다.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받았다. 박 대장이 새벽에 무슨 일인가? 전쟁이라도 났나? 장태수 총장의 잠긴 목소리. 전쟁 났습니다, 총장님. 제 아들과의 전쟁. 그리고 썩어 빠진 육군과의 전쟁.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제 8사단장 박성환 준장. 그 친구 내일 아침까지 옷 벗을 준비하라고 전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그 목을 치러 갑니다. 전화기 너머 침묵이 흘렀다. 박연숙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처럼 차갑고도 뜨거웠다. 이제 파는 것 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다. 단순한 가혹행위 사건이 육군 수뇌부를 뒤흔드는 태풍으로 변하고 있었다. 새벽 3시 30분. 제8기계화 복병사단장 공관. 박성환 준장은 잠에서 깬 지 오래였다.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양주잔에는 얼음이 다 녹아 물이 되어 있었다. 그의 개인 스마트폰과 비화폰이 번갈아가며 미친 듯이 울려대고 있었다. 사단장님, 군단장님 전화입니다. 사단장님,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입니다. 전속부관이 사색이 되어 문을 두드렸다. 박준장은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했다. 30년 군 생활, 별 2개를 달기까지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처음이었다. 박연숙.
그 마녀가 왜 하필 내 부대에? 제2작전 사령관 박연숙. 육군 내에서 그녀의 별명은 거름마녀였다. 원칙주의자, 타협을 모르는 불도저. 그녀가 움직이면 반드시 누군가의 목이 날아간다는 전설적인 인물. 그런 그녀가 예고도 없이 수행원도 없이 한밤중에 예하 대대를 뒤집어 놓았다. 박준장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발신자는 박 회장. 사고를 친 박철수 병장의 아버지이자 전직 8사단 주임원사 출신인 지역 건설업체 대표 박영출이었다. 여보세요. 박준장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아이고 사단장님, 새벽에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우리 철수가 헌병대에 끌려갔다니요. 애가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박영출의 목소리는 뻔뻔하기 그지없었다. 사태 파악이 전혀 안 된 목소리였다. 박 회장, 지금 장난이라고 했소? 박준장이 이를 갈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당신 아들놈이 건드린 게 누군지 알아? 제2작전 사령관 아들이야. 박연숙 대장 아들이라고. 당신 아들이 사성장군 아들을 계집에 쳐넣고 팼단 말이야. 전화기 너머로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긴 침묵 위에 서. 박연숙이면 그 TV에 나오는 여자 대장. 그래. 지금 내 목이 간당간당해. 아니, 이미 날아갔어. 당신이랑 내가 그동안 짬밥으로 해먹은 것들, 이번 감사 때 다 터지게 생겼다고. 나 혼자 안 죽어. 알았어. 박준장은 전화를 집어던지듯 끊었다. 그는 벽에 걸린 정복을 바라보았다. 어깨에 박힌 2개의 별, 소장 계급장. 평생을 바쳐 얻은 저 영광이 고작 못된 병사 하나와 그 아비의 탐욕 때문에 똥통에 빠지게 생겼다. 그때 공관 밖에서 요란한 차량 소리가 들렸다. 부관이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사단장님. 이작전 사령관님 도착하셨습니다. 박준장은 허겁지겁 정복 상의를 걸쳤다. 단추를 채우는 손이 덜덜 떨려 제대로 끼워지지 않았다. 그는 맨발로 슬리퍼를 신고 현관으로 뛰쳐나갔다. 공관 마당에는 박연숙의 낡은 세단이 서 있었고 그 뒤로 5군단 헌병대 차량들이 도열해 있었다. 차문이 열리고 박연숙이 내렸다. 지팡이를 짚은 그녀의 모습은 어둠 속에서도 거대해 보였다. 그녀의 어깨 위 4개의 별이 공관의 가로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충성. 돌격. 사단장 소장 박성환. 8사단의 경례 구호인 돌격을 외치는 박준장의 목소리는 기백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박연숙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공관 안으로 성큼 들어갔다. 돌격? 누구한테? 병사들 인권 유린하는데 돌격했나? 거실 소파에 털썩 앉은 박연숙은 지팡이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쾅 소리가 났다. 앉아. 박준장은 소파 맞은편에 엉거주춤 앉았다. 무릎을 꿇어야 할지 정자세를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박준장. 사령관님. 자네 부대 1대대장 박춘식 중령 보직 해임. 제21여 단장 최무성 대령 직무 정지시켰다. 사령관님. 절차상 군단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절차. 박연숙의 눈썹이 꿈틀했다. 내 아들이 갈비뼈가 부러져서 피오줌을 싸는데 절차가 중요해. 내가 지금 군단장 건너뛰고 바로 온 게 불만인가 보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박철수라는 병사, 아버지가 이 지역 유지라며? 전직 주임원사 출신이고 자네랑 골프도 자주 치고 회식비도 지원받았다던데. 사실인가? 박준장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 짧은 시간에 헌병대가 거기까지 파악했을 줄은 몰랐다. 그건 지역 대민 지원 차원에서 협조 관계를. 협조 관계. 그 협조 관계 때문에 예하부대 간부들이 그 병사를 못 건드렸군. 사단장 형님의 아들이니까? 자네가 받은 그 골프채, 그 양주, 그 접대들이 내 아들의 피값이야.
알아. 박연숙이 탁자 위에 놓인 박준장의 양주병을 집어들었다. 아직 반쯤 남은 고급 위스키였다. 그녀는 병을 거꾸로 들어 바닥에 콸콸 쏟아부었다. 냄새 나는군. 썩은 내가 진동을 해. 박준장은 고개를 푹 숙였다. 바닥을 적시는 술 냄새가 자신의 처지 같았다. 사단 감찰참모, 법무참모 지금 즉시 호출해. 그리고 박영출이라는 그 작자도 불러. 내 눈앞에 데려와. 1시간 준다. 박연숙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박준장은 알 수 있었다. 오늘 밤 8사단에는 피바람이 불 것이고 그 태풍의 눈은 바로 자신의 공관이라는 것을. 1시간 뒤 사단장 공관 응접실은 무거운 침묵에 쌓여 있었다. 박성환 준장, 사단 감찰참모, 법무참모가 일렬로 서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박영출이 불려와 있었다. 그는 급하게 옷을 입고 나온 듯 등산복 차림이었다. 박영출은 아직 상황 파악이 덜 된 눈치였다. 그는 소파에 앉아있는 박연숙을 곁눈질로 훑어보았다. 다리를 저는 중년 여성. 어깨에 별 4개를 보고 놀라긴 했지만 그는 사회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사업가였다. 군바리들은 돈이면 다 된다는 신념을 가진 자였다. 저 사령관님이라고 하셨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서 건설업을 좀 크게 하는데. 박영출이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명함을 꺼내 박연숙 앞으로 내밀었다. 박연숙은 명함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자네가 박철수의 부친인가? 예, 그렇습니다. 우리 철수가 좀 철이 없어서. 애들끼리 장난치다 그런 건데 사내놈들이 크면서 싸울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치료비랑 위자료는 섭섭지 않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아드님 진학하고 취업 자리도 제가 책임지고. 닥쳐. 박연숙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짧고 명료했다. 박영출의 말이 뚝 끊겼다. 돈. 취업. 지금 장난하나? 박연숙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는 절뚝이는 걸음으로 박영출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자네 아들이 내 아들에게 똥을 먹이려고 했어. 화장실 변기에 머리를 쳐박고 물을 내렸다고. 잠도 안 재우고 3일 동안 세워뒀어. 그게 장난인가? 그게 사내놈들 싸움이야? 박영출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야 하니 그래도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저도 군 생활 30년 했습니다. 주임원사로 전역했다고요? 군대라는 게 원래 좀 거칠고 그런 거지? 장군님이 돼서 쪼잔하게. 쪼잔하게. 박연숙이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이 더 무서웠다. 박성환 소장. 예. 사다 한 장. 이자가 자네에게 뇌물로 준 게 정확히 얼마지? 박준장은 우물쭈물했다. 그게. 말 못하나? 감찰참모, 자네가 말해봐. 자네도 같이 얻어먹었잖아. 감찰참모가 덜덜 떨며 입을 열었다. 지난달 회식비 300만 원 지원받았고 사단장님 골프채 세트 500만 원 상당. 그리고 명절 때마다 상품권. 들었나, 박영출. 박연숙이 다시 박영출을 보았다. 자네는 그 돈으로 사단장을 샀고 사단장의 권력을 샀어. 그리고 그 권력으로 내 아들을 고문했어. 이건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야. 군 조직을 이용한 조직적 범죄다. 박연숙은 뒤에서 서 있던 헌병대장에게 손짓했다. 박영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뇌물공여, 업무방해 혐의로 민간경찰에 인계해. 그리고 국세청에 연락해서 이 작자 사업체 세무조사 의뢰해. 탈세 혐의, 비자금 조성, 싹 다 털어달라고 해. 뭐야? 당신이 뭔데 세무조사를 해? 내가 누군지 알아? 국회의원들도 내 형님 동생 하는 사이야. 박영출이 버럭하며 고함을 질렀다. 박연숙은 그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다. 국회의원 불러봐이 지금 당장 전화해. 어느 의원이 뇌물 주고 병사 고문한 악덕 기업인을 실드 쳐주는지
내가 직접 확인해 줄 테니까. 대신 전화하는 순간 그 의원 정치 생명도 같이 끝나는 줄 알아. 박연숙의 기세에 박영출은 입을 다물었다. 진짜였다. 이 여자는 빈말을 하는 게 아니었다. 헌병들이 박영출의 양팔을 결박했다. 그가 끌려나가며 비명을 질렀지만 박연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응접실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박준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박준장. 자네 옷 벗어. 사령관님. 제발. 명예 전역만이라도. 명예. 자네한테 명예가 남아있나? 자네 어깨에 달린 그 별 2개 그거 똥별이야.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썩어버린 똥별. 군사법원에 회부될 거야. 징역 살고 나오면 연금도 없을 거다. 그게 자네가 치러야 할 대가야. 박연숙은 박준장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소장 계급장을 거칠게 뜯어냈다. 찍 하는 소리와 함께 옷감이 찢어지며 계급장이 떨어져 나갔다. 박준장은 오열했다. 평생을 바쳐 올라온 자리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동정의 여지는 없었다. 그는 지휘관으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묵인했다. 박연숙은 뜯어낸 계급장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다음은 군단장 차례인가, 아니면 더 위인가? 그녀의 눈은 이미 8사단을 넘어 육군본부가 있는 계룡대를 향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8시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 육군참모총장 장태수 대장의 집무실 공기는 무거웠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시가를 피우고 있었다. 재떨이에는 이미 다 피운 시가 꽁초가 수북했다. 총장님, 언론 통제가 안 됩니다. 벌써 SNS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군 대장이 아들 복수하러 부대 뒤집어 엎었다는 내용으로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정보공보실장이 보고했다. 누가 퍼뜨린 거야? 박연숙인가? 장 총장이 낮게 물었다. 아닙니다. 병사들이 휴가 나가서 퍼뜨린 것 같습니다. 근데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사이다라며 박사령관을 옹호하는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반면 군 수뇌부는 무능한 꼰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장태수는 혀를 찼다. 젠장. 박연숙이 독한 여자 같으니라고. 이를 이렇게 키워. 장태수와 박연숙은 육사 동기였다. 생도 시절부터 라이벌이었다. 박연숙은 언제나 수석이었고 장태수는 그녀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정치적인 수완과 인맥으로 총장 자리까지 올랐지만 박연숙은 오직 실력과 원칙으로 야전 사령관이 되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국방부 장관이었다. 장 총장, 지금 뭐 하는 거야? 8사단 꼬라지 그게 뭐야? 청와대에서 전화 왔어. 이게 군대냐고. 수학이 넘어 장관의 고함이 터져나왔다. 죄송합니다. 장관님. 제가 조속히 수습하겠습니다. 박사령관이 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바람에. 감정적. 얘야, 이 사람아. 감찰 보고서 올라온 거 봤어? 대대장부터 사단장까지 뇌물 처먹고 병사가 동료 병사한테 똥을 먹였어. 그게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야? 박 장군이 안 뒤집었으면 언론이 먼저 터뜨렸을 거야. 그랬으면 자네랑 나 둘 다 옷벗었어. 전화가 끊겼다. 장태수는 수화기를 내던졌다. 궁지에 몰렸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소리쳤다. 박연숙 연결해. 당장. 잠시 후 비화폰이 연결되었다. 박사령관, 나야. 장태산이다. 말씀하십시오, 총장님. 수학이 넘어 연숙의 목소리는 차분하다 못해 건조했다. 적당히 해. 사단장 옷 벗겼으면 됐잖아. 대대장 구속시키고 가해 병사들 처벌하면 끝날 일이야. 굳이 이걸 이슈화시켜서 군의 위신을 떨어뜨려야겠어? 군 위신이요? 박연숙이 코웃음을 쳤다. 총장님, 군의 위신은 제가 떨어뜨린 게 아닙니다.
썩어 빠진 환부를 도려내지 않고 덮어두려 했던 총장님과 그 라인들이 떨어뜨린 겁니다. 말 조심해. 나 육군 참모 총장이야. 압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총장님, 5군 단장에게 전화해서 수사 축소 지시하셨더군요. 적당히 덮고 갈았고. 장태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걸 어떻게 알았지? 도청했나? 아니요. 5군 단장이 저한테 자백하더군요. 제가 군단 사령부에 쳐들어가서 군단장 멱살 잡고 물어봤거든요. 총장님이 시킨 거냐? 아니면 내 독단이냐? 그랬더니 살려달라고 바로 불던데요. 에이, 이 미친. 총장님, 선택하십시오. 꼬리 자르기 하다가 몸통까지 잘려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전군 특별감찰 지시하고 개혁의 칼을 빼시겠습니까? 박연숙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제 아들 성민, 아직 밥도 못 넘깁니다. 위장이 망가져서 미음만 먹어요. 근데 그 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엄마, 나 때문에 다른 병사들이 피해보면 안 되는데 그럽니다. 피해자는 걱정하는데 가해자들과 책임자들은 자기 밥그릇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저는 멈추지 않습니다. 제 아들의 명예, 그리고 제 남편 김재호 중령의 명예를 걸고 끝까지 갑니다. 총장님이 20년 전 제 남편 사고 덮었던 거 제가 모를 줄 아셨습니까? 장태수는 숨이 턱 막혔다. 20년 전 훈련 중 사망한 박연숙의 남편. 당시 작전 참모였던 장태수는 무리한 작전 지시 실수를 덮기 위해 사고를 장비 결함으로 조작했었다. 그건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비밀이었다. 그 얘기를 지금 왜? 판이 커졌습니다. 총장님. 이제 이건 단순 가혹행위 사건이 아닙니다. 20년 묵은 군 비리의 사슬을 끊는 전쟁입니다. 준비하십시오. 곧 계룡대로 갑니다. 뚝, 전화가 끊겼다. 장태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에 든 시가가 바닥으로 떨어져 융단을 태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주울 생각도 못했다. 박연숙은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을. 그리고 그녀는 지금 자신의 모든 별을 걸고 육군의 정점으로 돌격해오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의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의 화신이자 심판의 집행자였다. 충남 계룡대 육군의 심장부. 오전 10시. 제2작전 사령관 박연숙 대장의 차량이 본청 위병소를 통과했다. 수행원도 없이 단지 운전병 한 명만 대동한 단출한 행렬이었지만 그 무게감은 기계화부대 전체가 이동하는 것보다 무거웠다. 본청 로비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직원들과 장병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박연숙의 등장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컸다. 불편한 다리 때문에 지팡이를 짚었지만 그 걸음걸이는 그 어떤 장군보다 당당했다. 그녀의 목적지는 참모총장실이 아니었다. 바로 국방부 장관 접견실이었다. 장관실 문이 열리고 이덕수 국방부 장관이 난처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다. 박 대장, 이게 무슨 일인가? 절차도 없이 이렇게 불쑥. 박연숙은 경례를 생략하고 자켓 안주머니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장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봉투 겉면에는 2급 비밀, 2005년 제30특전여단 작전명 붉은 새벽이라는 붉은색 도장이 찍혀 있었다. 장관님, 20년 전 제 남편 김재호 중령이 사망한 작전입니다. 당시 국방부는 헬기 기체 결함으로 인한 추락사로 결론 내렸죠. 이게. 이 장관이 안경을 고쳤으며 봉투를 열었다. 그걸 지금 왜 다시 꺼내는 건가? 거짓말이었으니까요. 기체 결함이 아니었습니다. 무리한 악천 후 속 작전 강행. 당시 작전 참모였던 장태수 중령, 현 육군 참모총장의 진급 욕심이 부른 참사였습니다. 박연숙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 봉투 안에는 당시 정비대장이 남긴 비망록 원본과 장태수가 기상 악화 보고를 묵살하고 무조건 띄워라. 안 띄우면 너희들 모가지다라고 협박한 통신 녹취록 사본이 들어 있습니다.
이 장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육군 전체가 뒤집힐 대형 스캔들이었다. 이걸 여태껏 가지고 있었나? 아니요. 어제 새벽 박성환 8사단장을 족치고 압수한 그의 비밀 금고에서 나왔습니다. 박성환은 당시 장태수의 부관이었으니까요. 장태수는 이 약점을 쥐고 박성환을 사단장까지 키워줬고 박성환은 그 대가로 장태수의 더러운 뒤치다꺼리를 해왔던 겁니다. 제 아들이 당한 부조리의 은폐도 그 뒤치다꺼리 중 하나였고요. 박연숙은 장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장관님, 승인해 주십시오. 육군참모총장 장태수에 대한 긴급 체포 및 압수수색을. 박 대장, 상대는 현직 참모총장이야. 군이 쪼개질 수도 있어. 군은 이미 썩어 문드러져 쪼개지기 직전입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장관님도 선택하십시오. 20년 전의 공범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개혁의 지휘관으로 역사에 남으시겠습니까? 침묵이 흘렀다. 이 장관은 마른 침을 삼켰다. 박연숙의 눈빛은 타협을 모르는 칼날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다. 자네 마음대로 해. 대신 실패하면 자네도 끝이야. 감사합니다. 실패는 없습니다. 박연숙은 서류를 챙겨 들고 돌아섰다. 이제 사냥을 끝낼 시간이었다. 같은 시각 육군 참모총장실. 장태수 대장은 불안감에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박성환 사단장은 연락이 두절되었고 국방부 장관실로 박연숙이 들어갔다는 보고를 받았다. 설마 박성환 그 새끼가 불었나?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게 터지면 자기도 죽는데. 그때였다. 쿵 하는 괴음과 함께 총장실의 육중한 방호문이 박살나듯 열렸다. 비서실장이 말릴 새도 없이 헌병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고 그 중앙으로 박연숙이 걸어 들어왔다. 뭐야? 너희들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장태수가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박연숙은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그를 노려보았다. 앉아. 장태수, 야, 박연숙. 너 돌았냐? 내가 지금 하극상이야, 하극상. 범죄자한테 무슨 하극상? 국방부 장관 승인 떨어진 긴급 체포 영장이다. 박연숙이 영장을 장태수의 얼굴에 패대기 쳤다. 종이가 흩날리며 장태수의 뺨을 스쳤다. 죄목,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뇌물수수, 그리고 군사기밀 조작 및 은폐. 장태수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씩씩거렸다. 증거 있어? 내 남편 죽은 게 안타까운 건 알겠는데 20년 전 일을 가지고 생떼를 써? 그건 사고였어. 박연숙은 픽 웃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찌직. 얘야, 정비대장. 날씨가 뭐. 개소리 하지 말고 띄워. VIP 오신다고. 오늘 못 띄우면 내 진급, 내가 책임질 거야? 무조건 띄워. 떨어져 죽으면 국립묘지 보내주면 될 거 아니야. 20년 전 젊은 장태수의 목소리가 총장실에 울려 퍼졌다. 장태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에이. 이게. 어떻게. 내 충직한 줄 알았던 박성환이 가지고 있더군. 언젠가 내가 자기를 버릴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놨더라고. 너는 끝까지도 못 믿어서 약점 잡히고 살았냐? 박연숙이 책상을 짚고 장태수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었다. 내 남편 재호 씨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 추락 직전 교신 기록에 남아있어. 내 부하들은 살려달라고 했어. 넌 내 진급을 위해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넣었고 재호 씨는 부하들을 살리려다 죽었어. 그런데 넌 뻔뻔하게 대장까지 달고 내 아들까지 짓밟으려 했어. 해라나. 우리 동기잖아. 친구잖아. 한 번만, 응?
내가 다 보상할게. 내 아들 의가사 제대시켜줄게. 유학도 보내주고 평생 먹고 살게 해줄게. 제발 이것만 덮어줘. 장태수가 박연숙의 바지가랑이를 잡으려 손을 뻗었다.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비루한 노인네만 남아있었다. 박연숙은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지팡이를 들어 장태수의 손등을 내리쳤다. 아! 손 치워. 더러워. 친구. 넌 내 남편을 죽인 살인자일 뿐이야. 보상. 넌 감옥에서 썩는 걸로 보상해. 박연숙은 뒤에 선 헌병 수사관들에게 손짓했다. 끌고 가 계급장 떼고 수갑 채워. 전군에 생중계해. 군의 수장이 얼마나 추악한 민낯을 가졌는지 똑똑히 보여줘. 안 돼. 이거 나 참모총장이야. 내가 육군이라고. 으악. 헌병들이 장태수의 양팔을 꺾어 제압했다. 그의 어깨에 달려있던 별 4개가 헌병의 손에 의해 거칠게 뜯겨나갔다. 그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육군의 정점이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자신의 집무실에서 끌려나갔다. 박연숙은 텅 빈 총장실에 홀로 남았다. 그녀는 남편의 사진이 들어있는 로켓 목걸이를 꺼내 어루만졌다. 보고 있어, 여보. 다 끝났어. 당신 억울한 거 내가 다 풀었어.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한 방울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장태수의 체포 소식은 핵폭탄급 충격이었다. 모든 언론이 속보를 쏟아냈다. 육군 참모총장 긴급 체포, 20년 전 은폐 사건 드러나. 박연숙 대장의 사이다 참교육, 부패한 군수 내부 일망타진. 아들 지키려다 군대 바꾼 엄마, 국민 영웅 등극. 여론은 들끓었다. 국민들은 박연숙에게 열광했다. 국방부 장관으로 추대하자 박연숙을 대통령으로 같은 댓글이 수만 개씩 달렸다. 반면 장태수와 그 라인에 섰던 장군들은 줄줄이 소환되었다. 군사법원 앞은 매일같이 시위대와 취재진으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군검찰은 장태수에게 사형을 구형하지는 못했지만 군형법상 가능한 최고 형량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판결이 있던 날 법정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피고인석에 선 장태수는 수의를 입고 삭발한 상태였다. 그는 재판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방청석 맨 앞줄에는 사복을 입은 박연숙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장태수의 몰락을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듯 시선을 떼지 않았다. 피고인 장태수, 징역 20년, 불명예 전역 및 연금 박탈. 판사의 주문이 떨어지는 순간 법정 안에서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다. 장태수는 무너져 내렸다. 그는 끌려나가며 박연숙을 향해 무언가 소리치려 했지만 교도관들에게 입이 막힌 채 사라졌다. 함께 기소된 박성환 전 8사단장은 징역 7년, 가혹행위 가해자 박철수 전 병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솜방망이 처벌이 관행이었던 군사재판의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 박연숙에게 수백 개의 마이크가 들이밀어졌다. 사령관님, 판결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박연숙은 잠시 카메라를 응시했다. 수많은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그녀는 담담했다.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한 판결입니다. 하지만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상처 입은 제 아들과 수많은 피해 장병들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저는 제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의 말을 아끼고 차에 올랐다. 그녀가 향한 곳은 국군수도병원 VIP 병실이었다. 병실 문을 열자 환자복을 입은 아들 성민이 창밖을 보고 있었다. TV에서는 어머니의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이 성민아. 성민이 뒤를 돌아보았다. 헬쑥했던 얼굴에는 제법 살이 올랐고 눈빛도 안정을 되찾아 있었다. 박연숙은 다가가 아들을 말없이 안아주었다. 대장의 갑옷을 벗은 평범하고 따뜻한 어머니의 품이었다. 고생했다, 우리 아들. 많이 무서웠지?
성민은 어머니의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아니요. 엄마가 있어서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나도 내가 자랑스럽다. 그 지옥 속에서도 비겁해지지 않고 버텨준 내가 나보다 더 훌륭한 군인이야. 모자는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다. 밖에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병실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육군의 별이 떨어진 자리에 가족이라는 진짜 별이 다시 떠오르고 있었다. 1년 후 어느 화창한 4월의 봄날. 국립대전 현충원. 따스한 햇살이 비석들을 비추고 있었다. 벚꽃이 흩날리는 묘역 한쪽에 한 중년 여성과 건장한 청년이 서 있었다. 박연숙은 군복이 아닌 편안한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다리는 재활 치료 덕분에 더 이상 지팡이가 필요 없을 정도로 호전되어 있었다. 옆에 선 최성민은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그는 복학하여 법대생으로 돌아가 있었다. 묘비명 육군 중령 김재호. 1968-2005 하늘을 위해 날다. 박연숙은 묘비 앞에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고 챙겨온 소주 한 잔을 따랐다. 여보,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그녀는 비석을 손으로 쓸어내렸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아닌 남편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나 지난달에 전역했어. 장관님이 말리셨지만 미련 없이 나왔어. 당신 복수도 했고 성민이도 지켰으니까. 이제 군대는 후배들에게 맡겨야지. 나 이제 백수야. 당신이 꿈에 나와서 용돈 좀 줘야겠는데. 박연숙이 쓸쓸하지만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성민이 무릎을 꿇고 일어섰다. 아버지, 저 성민이에요. 저 이번 학기 장학생 됐어요. 나중에 사법고시 패스해서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억울한 사람 없는 세상 만드는 법조인이 될게요. 지켜봐 주세요.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들이 비석 위로 춤추듯 내려앉았다. 마치 김재호 중령이 아내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다. 가자, 성민아. 배고프다.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박연숙이 아들의 팔짱을 꼈다.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알바비 받은 거 있는데 제가 살게요. 뭐? 진짜. 우리 아들 다 컸네. 그럼 비싼 거 먹어야지. 짜장면. 에이, 엄마. 저녁 기념인데 고기 썰어야죠. 하하, 그래. 스테이크 썰러 가자. 모자는 웃으며 현충원 길을 걸어 내려갔다. 박연숙의 어깨에는 더 이상 무거운 별 4개가 달려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등 뒤로 비치는 햇살은 그 어떤 훈장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전쟁은 끝났다. 차가운 겨울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비로소 따뜻하고 평온한 봄이 찾아왔다. 그것이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평범하지만 위대한 일상이었다. 샵사인 팬니. 사돈, 몇 년 군번이세요? 그거 해병대 기수로 치면 나보다 한참 아래인 것 같은데. 상결례라는 엄숙한 자리, 해병대 부심에 잔뜩 취한 대령이 예비 며느리의 어머니에게 뱉은 충격적인 도발입니다. 그는 눈앞에 앉은 수수한 차림의 여성을 군기 빠진 여군 출신 아줌마 취급하며 온갖 모욕적인 언사로 기선을 제압하려 하는데요. 과연 이 살 떨리는 하극상 상견례의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오늘도 도파민 충전할 준비되셨나요? 고구마 없이 꽉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릴 역대급 사이다 참교육.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지만 박철구 대령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이 맺혀 있었다. 그는 안방의 전신 거울 앞에서 벌써 30분째 넥타이와 씨름 중이었다. 붉은색, 피보다 짙고 태양보다 뜨거운 해병대를 상징하는 그 붉은색 넥타이였다. 여보, 당신 오늘 상결례 가는 거 맞아요? 무슨 사령관 이취임식이에요? 아내 김여사가 혀를 끌끌 차며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의 눈에 비친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했다. 짙은 감색 양복은 어찌나 다림질을 했는지 소매 끝으로 무라도 썰 수 있을 것 같았고 구두는 파리가 앉았다가 미끄러져 뇌진탕을 일으킬 정도로 번쩍거렸다. 이 사람아, 모르는 소리 마라. 상결례는 전쟁이다. 총성 없는 전쟁. 박철구가 넥타이 매듭을 단단히 조이며 비장하게 말했다. 상대는 군인 집안이야. 안사돈이 군 복무를 했다지? 여자가 군대에 있어봤자 얼마나 알겠냐만 그래도 군밥을 먹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서열을 따지게 되어 있어. 초장의 기선을 제압하지 않으면 우리 민수가 평생 처가살이하면서 기 한 번 못 펴고 산다. 가장인 내가 호랑이 같은 기백을 보여줘야 사돈댁에서도 우리 집안을 어려워하는 거야? 박철구는 해병대 학사장교 출신으로 30년 넘게 군복을 입으며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살아온 인물이었다. 연대장 시절 그는 병사들 사이에서 미친 독사로 불렸다. 훈련 때마다 직접 진흙탕을 구르고 한겨울에 맨몸 구보를 시키며 정신력을 강조하던 그였다. 지금은 국방부 정책실 파견 근무로 잠시 야전을 떠나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포항 앞바다의 거친 파도 속에 있었다. 거실로 나오자 아들 박민수 대위가 소파에 앉아 마른 세수를 하고 있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전방사단에서 중대장으로 근무 중인 민수는 아버지의 유난스러운 해병대 사랑에 진작부터 질려있는 상태였다. 민수야. 박철구의 굵은 저음이 거실을 울렸다. 민수가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예, 아버지. 복장이 그게 뭐냐? 넥타이가 삐뚤어졌다. 육군은 이래서 안 돼. 각이 안 살잖아. 각이. 정신 상태가 해이해졌다는 증거다. 박철구가 성큼 다가와 아들의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겼다. 민수는 숨이 막히는 것을 참으며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제발요. 오늘 수진 씨 어머님 뵙는 자리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제발 평범한 아버지처럼 해주시면 안 돼요? 수진 씨 어머님 혼자 나오시는 거라 많이 긴장하실 텐데 아버지가 그렇게 군기 잡으시면 분위기만 어색해져요. 어허, 자식놈이 어디서 말대꾸야. 내가 내 기 살려주려고 이러는 거다. 듣자 하니 사돈어른은 일찍 돌아가시고 안사돈 혼자 딸을 키우셨다며? 거기다 군 출신이고 보통 기센 여자가 아닐 거다. 내가 아버지로서 그리고 군 선배로서 딱 중심을 잡아줘야 내가 장가가서도 대우받는 거야? 알았어. 박철구는 자신의 왼쪽 가슴, 양복깃에 달려있는 금색 배지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해병대 앵커, 독수리와 별이 어우러진 그 황금빛 문양은 그의 자존심이자 정체성이었다. 그리고 너 명심해라. 해병대는 앉으면 이빨, 서면 자세, 돌아서면 긴장이다. 오늘 아버지가 화려한 이빨로 사돈대 콧잔등을 쏙 빼놓을 테니까 넌 그냥 가만히 있어. 박철구는 현관 신발장에서 구두약을 꺼내 들었다. 거울 속에 비친 그의 눈빛은 이글거리고 있었다. 오늘 상결례 장소는 용산에 있는 국방컨벤션센터 근처의 최고급 한정식집이었다. 군인공제회 할인이 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국방부 근처라는 지리적 이점이 박철구의 권위를 세워주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박철구는 끊임없이 입을 풀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필승. 좁은 엘리베이터 안이 그의 목소리로 쩔렁쩔렁 울렸다. 김 여사는 고개를 돌려버렸고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닫히는 문에 비친 자신의 처량한 모습을 바라보았다. 오늘의 상결례가 피바람이 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뇌리를 스쳤다. 아버지는 모른다. 수진 씨가 자기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묘하게 말을 아꼈다는 사실을. 그리고 수진 씨의 눈빛 속에 담겨있던 설명하기 힘든 단단함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도. 지하 주차장. 검은색 대형 세단에 시동이 걸렸다. 엔진 소리가 맹수의 울음소리처럼 낮게 깔렸다. 박철구는 운전대를 잡으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자, 가자.
적진을 향해 돌격. 그것은 상결례가 아니라 적의 고지를 점령하러 가는 지휘관의 출정식이었다. 국방부 인근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제복을 입은 군인들이 오가고 담장 너머로는 거대한 국방부 청사가 위압적으로 솟아있었다. 박철구는 익숙한 솜씨로 한정식집 발렛 파킹 구역에 차를 댔다. 주차 요원이 다가오자 그는 차 창문을 내리고 짐짓 거만한 표정으로 차키를 건넸다. 차 조심해. 범퍼에 흠집 하나라도 나면 자네 월급으로도 못 막아. 아, 네. 알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차 요원의 깍듯한 인사를 뒤로 하고 박철구는 가족들을 이끌고 식당 입구로 향했다. 입구에는 예약자 명단이 적힌 칠판이 세워져 있었다. 12시 매화실, 박철구 대령님 상결례. 자신의 이름 뒤에 붙은 대령이라는 두 글자가 박철구의 어깨를 더욱 으쓱하게 만들었다. 그는 칠판을 툭 치며 민수를 돌아보았다. 맞냐? 사회에서도 이 계급장이라는 게 먹히는 거야? 내가 예약할 때 일부러 관등 성명을 댔지? 그랬더니 제일 좋은 방으로 빼주더구나. 이게 다 아버지가 쌓은 덕이다. 민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이 식당은 군인들이 주요 고객이라 계급을 밝히는 게 흔한 일이었지만 굳이 아버지의 기분을 망칠 필요는 없었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매화실은 고풍스러운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다. 창밖으로는 잘 가꿔진 정원이 보였고 은은한 가야금 산조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다. 약속 시간은 12시. 현재 시각은 11시 50분이었다. 우리가 10분 일찍 도착했군. 군인의 생명은 시간 엄수지. 5분 전 대기. 이게 기본이야. 박철구가 상석인 안쪽 자리에 털썩 앉으며 말했다. 김 여사와 민수도 자리에 앉았다. 박철구는 물 한 잔을 들이키며 문 쪽을 주시했다. 그는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문이 열리고 안사돈이 들어온다. 쭈뼛거리며 들어오는 그녀를 향해 자신이 먼저 인자하면서도 위험 있는 미소를 던지며 악수를 청한다. 그녀는 대령의 계급장과 풍채에 압도되어 어쩔 줄 몰라 하고 자신은 그런 사돈을 넓은 아량으로 감싸준다.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55분이 되자 드르륵 하고 미닫이 문이 열렸다. 안녕하세요. 먼저 와 계셨네요. 상냥한 목소리와 함께 며느리가 될 김수진이 먼저 들어왔다. 단정한 원피스 차림의 수진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리고 그 뒤로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수진의 어머니 이미숙이 모습을 드러냈다. 박철구의 눈이 매섭게 이미숙을 훑었다. 첫인상은 실망과 안도가 교차했다. 그녀는 지극히 평범했다. 아니, 평범하다 못해 조금 초라해 보이기까지 했다. 색이 바랜 듯한 베이지색 니트 카디건에 펑퍼짐한 면바지.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자글자글했고 머리는 검은색 고무줄로 대충 묶어 올린 상태였다. 손에는 명품백 대신 낡은 천가방이 들려 있었다. 군 출신이라더니 제대한 지 한참 돼서 군기라고는 다 빠져버린 동네 아줌마로군. 박철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상대는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다. 기가 세 보이기는커녕 목소리 한 번 크게 내면 주눅 들어서 눈물이나 짤 것 같은 유약한 인상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짐짓 호탕하게 웃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사돈 되실 분이시군요. 박철구입니다. 그가 소뚜껑만 한 손을 내밀었다. 이미숙은 잠시 그 손을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맞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지만 거칠지 않았다. 네, 안녕하세요. 수진이 엄마 되는 이미숙입니다. 초면에 신뢰가 많습니다. 목소리마저 작고 나긋나긋했다. 박철구는 소나귀에 힘을 꽉 주며 위아래로 강하게 흔들었다. 일종의 기싸움이었다. 이미숙은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 듯 하더니 별다른 저항 없이 그의 손짓에 따라 흔들렸다. 앉으시죠, 앉으시죠. 여기 상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철구는 자신이 주인이라도 되는 양 자리를 배정했다. 본래 상결례 예절상 입구에서 먼 쪽이 상석이고 먼저 온 사람이 안쪽에 앉아 있는 것이 맞지만 그는 은근슬쩍 자신이 문을 바라보는 가장 중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아니에요. 저희가 늦게 왔는데 입구 쪽에 앉겠습니다. 이미숙이 사양하며 문 쪽 의자를 빼려 했다께 아닙니다. 군인 정신, 연장자와 여성분 우대. 제가 또 해병대 아닙니까? 해병대는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의 사도입니다. 어서 안쪽으로 가시죠. 박철구의 강권에 못 이겨 이미숙과 수지는 안쪽 자리에 앉았다. 민수와 김 여사는 박철구의 눈치를 보며 맞은편에 착석했다. 팽팽해야 할 상결례 테이블의 균형은 이미 박철구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다. 음식은 제가 미리 코스로 시켜놨습니다. 이 집이 갈비찜을 잘하는데 뭐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군에 계셨다니 아무거나 잘 드시겠지만 허허. 박철구가 너스레를 떨며 물티슈로 손을 닦았다. 이미숙은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짧게 답할 뿐이었다. 박철구는 확신했다. 오늘 이 자리는 자신의 동무대가 될 것이라고. 전체 요리로 호박죽과 계절 샐러드가 나오자 박철구는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그는 직원에게 소주 한 병을 주문했다. 아버지, 대낮부터 술은 좀. 민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렸지만 박철구는 손을 휘저었다. 사돈 만나는 좋은 날에 술 한 잔이 빠지면 섭섭하지. 사돈 어른도 한 잔 받으시죠? 군대 있을 때 회식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여군들이 또 술 하나는 끝내주게 마시던데. 이미숙은 정중하게 손을 가로저었다.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술을 잘 못해서요. 에이, 군 출신이 술을 못한다.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여군 하사관들이나 장교들, 남자들 틈바구니에서 버티려면 깡소주를 들이켜야 한다던데? 혹시 내가 술값 아까워서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하하. 무례한 농담이었다. 수진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고 김 여사가 식탁 밑으로 남편의 정강이를 거어찼지만 박철구의 가죽 구두에는 아무런 파열음도 주지 못했다. 정말 못합니다. 체질상 안 받아서요. 이미숙은 여전히 차분했다. 그녀는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며 시선을 아래로 깔았다. 박철구는 그 모습이 자신을 어려워해서 눈을 피하는 것이라고 착각했다. 그는 자작으로 소주잔을 채우고 털어넣었다. 그 소리가 방안을 울렸다. 뭐, 좋습니다. 강요는 안 하죠. 요즘 군대가 어디 군대입니까? 보이스카우트지. 옛날 우리 때는 말입니다. 상사가 주는 술 거절하면 바로 집합이었습니다. 연병장 돌고 머리 박고. 그런 행위가 정신이었는데 요즘은 영. 박철구는 젓가락으로 샐러드를 뒤적거리며 훈계를 시작했다. 우리 민수 보십시오. 육사 나왔다고 엘리트인 줄 아는데 제가 볼 땐 물러터졌어요. 육군이 뭡니까? 딴 게 아니라 걷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해병대는 바다에서 헤엄치고 산에서 구르고 하늘에서 뛰어내립니다. 3군을 통합한 게 바로 해병대죠. 민수는 고개를 푹 숙이고 죄인처럼 앉아 있었다. 수진이 안쓰러운 눈빛으로 민수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제가 민수놈한테 항상 말합니다. 장가라도 군인 정신 투철한 집안으로 가라고. 그래야 집안 기강이 선다고요. 그런데 사돈댁은? 군 생활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제가 딱 보니까 한참 저녁 아니면 대위. 박철구가 눈을 가늘게 뜨고 이미숙을 탐색했다. 이미숙이 냅킨으로 입가를 살짝 닦으며 대답했다. 네, 뭐 적당히 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자가 군대에서 롱런하기 힘들죠. 결혼하면 애 키워야지, 살림해야지. 군대가 또 워낙 박봉이고 험하니까. 병관은 뭐셨습니까? 역시 행정이나 간호 쪽. 박철구의 질문에는 여자가 해봤자 그런 거겠지라는 편견이 뚝뚝 묻어났다. 이것저것 했습니다.
주로 사무실에 있었지요. 이미숙은 얼버무렸다. 그녀의 모호한 태도는 박철구의 오만함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의자를 뒤로 젖히며 거만하게 다리를 꼬았다. 사무실이라. 꿀 빠셨네, 꿀 빠셨어, 하. 우리는 훈련 나가면 팬티 한 장 입고 눈바들 굴렀는데 따뜻한 사무실에서 커피 타면서 군 생활하셨구먼. 그러니 군대 얘기가 재미없으시겠지? 분위기는 급속도로 냉각되었다. 김 여사는 체할 것 같은 표정으로 물만 마셨고 민수는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하지만 박철구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 순해 보이는 아줌마를 완벽하게 제압해서 앞으로 며느리가 시댁에 올 때마다 길을 못 펴게 만들 작정이었다. 사돈, 군대는 계급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수입니다. 짬밥이죠. 제가 1994년 임관입니다. 사관 후보생 54기. 이 바닥에서 제 기수되면 웬만한 장군들도 아이쿠합니다. 해병대 전우회 나가면 제가 기침만 해도 후배들이 도열을 쫙 합니다. 그는 붉은 넥타이를 매만지며 턱을 치켜들었다. 그래서 말인데 족보 정리 한번 하시죠. 어차피 사돈지간에 딱딱하게 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사돈 어른은 임관이 언제십니까? 뭐 해병대 기수 이런 건 아니실 테고. 수진이 참다 못해 나버님, 식사하세요 라고 끼어들었지만 박철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숙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렸다. 그래서 해병대 기수로 치면 한 몇 기쯤 되십니까? 군번 줄이나 제대로 찰 줄 아시는지 모르겠네. 정적. 방 안의 공기가 진공 상태처럼 멈췄다. 민수가 잡어지. 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박철구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쐐기를 박았다. 제가 한참 선배인 것 같은데 앞으로 저를 사돈 말고 박대령님 자니면 못바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농담입니다. 농담. 그 순간이었다. 계속 시선을 피하는 듯했던 이미숙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박철구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고 고요했다.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바다처럼.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차잔을 내려놓았다. 달그락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94년. 이미숙의 입에서 처음으로 흘러나온 낮은 목소리였다. 네? 뭐라 하셨습니까? 박철구가 귀를 갖다 대며 물었다. 박대령님께서 94년에 임관하셨다고요? 그렇다니까요. 꽤 고참이죠.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이미숙이 픽 하고 웃었다. 그것은 비웃음도 허탈한 웃음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의 투정을 받아주는 어른의 관용, 혹은 사냥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여유였다. 해병대 사관 후보생 54기, 대단하시네요. 전우회도 끈끈하시고. 아, 아시는구나. 역시 군밥 좀 드셨네. 그래요, 해병대는 전우회 빼면 시체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사돈도 어디 가서 기수 밀리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제가 해병대 전우회 동원해서 확실히 살려드릴 테니까. 박철구는 신이 나서 떠들었다. 자신이 뱉은 말이 자신의 무덤을 파는 삽질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이미숙은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구형 검은색 스마트폰.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박철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었다. 민수 아버님. 이미숙이 불렀다. 예, 말씀하십시오. 오빠라고 부르시라니까요. 허허. 저는 해병대는 아니지만 기수는 좀 따지는 편입니다. 제가 기억력이 좀 나빠서 그런데 94년 임관이면 91년 임관한테는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예. 91년이요? 아, 뭐 당연히 선배님이죠. 하늘 같은 선배님. 3년 차이면 말도 못 붙입니다. 왜요? 아는 사람 중에 91년 군번이라도 있습니까? 박철구가 쌈을 싸먹으며 대수롭지 않게 물었다. 이미숙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차잔을 다시 입으로 가져갔다. 네. 아주 잘 아는 사람이 하나 있어서요. 그때였다. 찡. 테이블 위에 얌전히 놓여있던 이미숙의 휴대폰이 거칠게 몸을 떨었다. 벨소리도 아닌 묵직하고 위압적인 진동 소리였다. 액정 화면의 발신자 정보는 뜨지 않았다. 오직 붉은색 글씨로 보안회선 긴급이라는 문구만이 깜빡거리고 있었다. 박철구는 쌈을 입에 넣으려다 멈칫했다. 일반적인 전화가 아니었다. 저런 화면은 그도 군 생활 30년 동안 몇 번 보지 못한 것이었다. 전화 안 받으십니까? 박철구의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한꺼풀 벗겨져 나갔다. 이미숙은 천천히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돌변했다. 방금 전까지의 동네 아줌마는 온데간데없고 서늘한 냉기가 그녀의 전신을 감쌌다. 잠시만요. 그녀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통신 보안. 이미숙입니다. 이미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테이블 맞은편 박철구의 고막을 파고드는 명료함이 있었다. 숟가락을 든 채 굳어버린 박철구는 본능적으로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다. 저 말투는 동네 아줌마가 동창회 전화를 받을 때 쓰는 말투가 아니었다. 수십 년간 지휘 계통에 몸담은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 찌르는 지휘관의 톤이었다. 수화기 너머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이미숙의 응답은 짧고 간결했다. 현부로 비상소집인가? 알겠다. 정보상황실 개방하고 화상회의 라인 열어. 합참의장님 도착 예정 시간은? 박철구의 눈동자가 지진난 것처럼 흔들렸다. 합참의장. 정보상황실. 그가 씹던 갈비찜이 고무 타이어처럼 느껴졌다. 30분 내로 복귀한다. 정복 준비시켜. 이상. 뚝 전화가 끊겼다. 이미숙은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지 않고 곧장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박철구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온화한 어머니의 눈이 아니었다. 적의 동태를 살피는 냉철한 정찰병, 아니 그 모든 정보를 통합해 결단을 내리는 지휘관의 눈빛이었다. 사돈,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박철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닙니다. 회사 일입니다. 이미숙은 회사라고 둘러댔지만 박철구는 바보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에서 합참의장을 언급하는 회사는 없다. 그때였다. 쿵. 미닫이 문이 부서져라 열렸다. 예에 바르게 드르륵 열리는 것이 아니었다. 긴급 상황. 지휘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뛰어오던 관성이 그대로 문에 전달된 소리였다. 필승. 아니, 충성. 방 안으로 뛰어든 건 훤칠한 키의 육군 대위였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음에도 그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군복의 줄은 날카로웠고 가슴에는 국방부 직할부대 흉장이, 어깨에는 초록색 견장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박철구 대령이나 다른 가족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오직 이미숙, 단 한 사람만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사령관님. 1군단 지역 국지도발 징후 포착, 합참 및 국방정보본부 전 직원 비상 소집입니다. 관용 차량 현관에 대기시켰습니다. 박철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사령관님. 지금 이 새파란 대위가 내 사돈한테 사령관님이라고 한 건가? 정보본부. 이미숙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일어서는 동작은 느렸지만 그 순간 방 안의 공기 흐름이 바뀌었다. 낡은 카디건과 면바지 차림이었지만 박철구의 눈에는 그녀가 화려한 정복을 입은 거인처럼 보였다. 김대위, 보고가 늦다. 상황 발생 5분 지났어. 죄송합니다. 보안회선 연결 대기하느라 지체되었습니다. 이미숙은 한숨을 짧게 내쉬며 수진을 바라보았다. 수진아, 미안하다. 엄마가 급하게 가봐야 할 것 같다. 상견례 자리인데.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어서 가보세요. 큰일 아니었으면 좋겠네.
수지는 익숙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숙은 다시 박철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박철구 대령님. 이번에는 사돈이 아니었다. 박철구 대령님이었다. 박철구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엉덩이가 의자에서 떨어지는 속도가 빛보다 빨랐다. 네? 예. 아까 해병대 기수 물으셨죠? 제가 기억력이 좀 돌아왔네요. 이미숙이 부관 김대위에게 손짓했다. 김대위는 기다렸다는 듯 서류 가방에서 검은색 가죽 케이스를 꺼내 이미숙에게 건넸다. 그녀는 케이스를 열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그곳에는 그녀의 신분증과 함께 금속으로 된 계급장이 번쩍이고 있었다. 무궁화 받침 속에 박힌 2개의 별, 소장. 박철구의 입이 떡 벌어졌다. 턱이 빠질 것 같았다. 대령인 자신보다 정확히 2단계 위 사단장급 지휘관. 그것도 정보병과의 실세인 국방정보본부 소속 투스타. 군대에서 대령과 소장의 차이는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차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신과 인간의 차이였다. 소장의 말 한마디면 대령의 목이 날아가는 것도 일도 아니었다. 저는 647기 91년 임관입니다. 정보병과고요. 박 대령님이 94년 임관이라고 하셨으니 제가 3년 선배네요. 이미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박철구의 심장에는 대포알처럼 박혔다. 그리고 아까 제 딸이 군인 집안에서 자라 기강이 있겠냐고 걱정하셨죠. 그녀는 박철구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제 딸은 전방 GOP 철책선 관사에서 태어나 엄마가 훈련 나갈 때마다 군용 트럭 소리를 자장가 삼아 큰 아이입니다. 해병대 정신, 훌륭하지만 제 딸아이 앞에서 군기 운운하시는 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철구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단순히 계급이 높아서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지난 30분 동안 저지른 만행들을 파노라마처럼 떠올렸다. 여군이 해봤자 행정이나 했겠지. 오빠라고 불러봐. 술도 못 마시면서 내숭은? 군번 줄이나 제대로 찰 줄 아나? 하나하나가 군형법 제64조 상관 모욕죄에 해당하는 발언들이었다. 영창안이 군사재판에 회부되어도 할 말이 없었다. 심지어 그는 현역 군인 신분이었다. 상대는 자신의 인사고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방부 핵심 요직의 장성이고 소장님. 저는 박철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해병대의 붉은 명찰 같은 자존심은 이미 온데간 되었었다. 그는 식탁을 짚지 않으면 서 있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옆에 있던 김 여사는 사태 파악이 안 돼 눈만 깜빡거리고 있었고 아들 민수는 이미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눈을 감고 있었다. 민수는 알고 있었다. 장모님이 국방정보본부의 전설적인 존재인 그 이미숙 장군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알면 기절할까 봐 타이밍을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최악의 형태로 터질 줄은 몰랐다. 박대령. 이미숙이 낮게 불렀다. 예. 대령 박철구. 박철구가 조건반사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하며 관등 성명을 댔다. 한정식 집 룸이 순식간에 사단장실로 변했다. 군인의 명예는 계급장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해병대 앵커가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십시오. 사적인 자리에서 민간인을, 그것도 사돈될 사람을 하급자 다루듯 하는 건 어느 나라 군대 예절입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삐어서. 아니, 잠시 정신이 나가서. 박철구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 엉덩이 골까지 적셨다. 그리고 민수군. 이미숙이 민수를 보았다. 민수가 벌떡 일어나 경례를 올렸다. 충성. 자네 아버지가 자네를 많이 아끼시는 것 같네. 하지만 자네는 육군 장교야. 아버지의 그늘이 아니라 자네 스스로의 군인 정신으로 서게. 내 딸을 군인의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건 조국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무거운 책임감을 요하는 일이야. 알겠나? 명심하겠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우렁찼다.
이미숙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 못 마치고 가서 죄송합니다. 밥값은 제가 계산하고 가겠습니다. 사돈어른은 아니, 박 대령님. 다음에 국방부 복도에서 뵙게 되면 그때는 정식으로 경례받겠습니다. 이미숙은 부관 김대위와 함께 바람처럼 방을 빠져나갔다. 충성. 박철구는 닫히는 문을 향해 허공에 대고 경례를 붙였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문이 완전히 닫히고 나서도 그는 한참 동안 손을 내리지 못했다. 방 안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가야금 소리가 구슬프게 들렸다. 갈비찜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고 소주잔에는 박철구의 비참한 얼굴이 비쳤다. 여보, 당신 괜찮아요?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철구는 털썩 자리에 주저앉았다. 투스타. 그것도 정보사.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투스타한테 오빠라고. 으아. 박철구가 머리를 감싸쥐고 책상에 엎드렸다. 쪽팔림과 공포가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국방부 정책실에서 근무하다 보면 정보본부와 마주칠 일이 수두룩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 합동회의가 있었다. 그는 이미숙의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다. 이미숙이 떠난 후 식사 자리는 초상집 분위기였다. 아니, 초상집보다 더했다. 적어도 초상집에는 육개장이라도 넘어가는 목구멍이 있지만 박철구의 목구멍은 꽉 막혀 물 한 모금도 넘어가지 않았다. 코스 요리가 줄줄이 들어왔다. 신설로, 대하구이, 갈비찜. 평소라면 박철구가 역시 한국 사람은 밥심이지. 하며 먹어치웠을 사내진미들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고문 도구처럼 보였다. 아버지, 식사 좀 하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권했다. 너는 알고 있었냐? 박철구가 핏발선 눈으로 아들을 노려봤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셔서 타이밍을 못 잡았어요. 그리고 수진 씨가 어머니 계급 밝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얘야, 이 놈아. 그래도 힌트는 줬어야지. 내가 지뢰받은 줄 모르고 탭댄스를 추고 있는데 그걸 보고만 있었냐? 박철구가 억울함에 가슴을 쳤다. 하지만 누구를 탓하랴? 본인이 말을 끊고 본인이 무시하고 본인이 잘난 척한 결과인 것을 어쩐지 아까 전화 받을 때 포스가 장난이 아니더라니. 김 여사가 혀를 찼다. 당신도 참 주책이에요. 그냥 얌전히 밥이나 먹지. 왜 거기서 해병대 기순이 들먹여가지고. 나 참 부끄러워서 원. 아, 조용히 해. 당신이 내 마음을 알아? 난 우리 집안 기 좀 살려보려고. 박철구의 목소리는 기어 들어갔다. 기를 살리기는커녕 집안 기둥뿌리까지 뽑아버린 셈이었다. 그때 직원이 들어와 계산서를 내밀었다. 저기, 아까 나가신 분께서 결제 다 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거 전해드리라고 하셔서요. 직원이 건넨 것은 작은 메모지였다. 박철구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받아들었다. 간결하고 힘있는 필체로 딱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해병대 54기 박철구 대령님, 밥값은 선배가 냅니다. 육군소장 이미숙. 박철구의 얼굴이 다시 한번 화끈거렸다. 선배. 그 두 글자가 뼈를 때렸다. 금전적인 호의가 아니라 철저한 서열 정리였다. 내가 너보다 위다. 그러니 밥값은 내가 낸다. 토 달지 마라. 이런 무언의 압박이었다. 가자. 도저히 못 먹겠다. 박철구는 다 차려진 음식을 뒤로 하고 비틀비틀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리는 그를 민수가 부축했다. 식당을 나오는 길, 박철구는 카운터 앞을 지나며 칠판을 보았다. 12시 매화실, 박철구 대령님 상견례. 아까는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대령이라는 글자가 이제는 너무나 초라해 보였다. 그는 도망치듯 식당을 빠져나왔다. 주차장에서 차를 기다리는 동안
박철구는 계속해서 국방부 쪽 하늘을 쳐다보았다. 저 멀리 보이는 거대한 건물 어딘가에 이미숙 소장이 앉아 있을 것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온매무새를 다듬었다. 넥타이를 바로 하고 재킷에 먼지를 털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쉿 언제 어디서 보고 계실지 모른다. 정보사 사람들은 눈이 천 개야. 박철구는 해병대 앵커 배지를 만지작거렸다. 오늘따라 이 배지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다. 차에 올라탄 박철구는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파묻었다. 민수야, 내 아버지 결혼식장 해병대 의장대 부르는 거 취소해라. 네. 아버지 평생 소원이셨잖아요. 며느리 될 사람 앞에서 예도단 칼 빼는 거? 시끄러워. 투스타 오시는데 무슨 의장대야? 번잡스럽게. 그냥 조용히, 아주 조용히 식 올려. 알겠냐? 그리고 사회자한테 미리 말해. 신랑 측 아버지 소개할 때 해병대 대령 이런 거 절대 넣지 말라고. 그냥 박민수 군의 아버지 이렇게만 해. 박철구는 마른 세수를 했다. 그의 오만한 해병대 정신은 이날 용산 한정식집 갈비찜 냄새와 함께 산산이 부서졌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진짜 지옥은 다가오는 월요일 국방부 청사에서 시작될 예정이었다. 주말은 폭풍전야처럼 지나갔다. 박철구 대령은 집에 돌아와서도 군복을 벗지 못했다. 아니, 벗을 수가 없었다. 마치 벗으면 당장이라도 이미숙 소장이 나타나 군기강 회의라고 호통칠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서재에 틀어박혀 국방망에 접속했다. 떨리는 손으로 검색창에 김희숙 세 글자를 입력했다. 화면에 뜬 프로필은 간결했지만 그 여백이 주는 공포는 상상 이상이었다. 성명, 이미숙, 계급, 소장, 소속 5 국방정보본부, 주요 경력, 보안상 비공개, 기급 비밀 취급 인가자 이상 열람 가능. 비공개라니. 박철구는 마른 침을 삼켰다. 군에서 경력이 비공개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다. 정말 별 볼 일 없어서 기록할 게 없거나 아니면 존재 자체가 국가 기밀일 정도로 위험하고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거나. 이미숙의 경우는 명백히 후자였다. 육군 여군으로 소장까지 진급했다는 것은 그녀가 남자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밟고 올라섰다는 뜻이었다. 내가 미쳤지.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가서 호랑이 코를 잡아당겼어. 박철구는 책상에 머리를 박았다. 월요일에 있을 국방정책 통합회의. 그 자리는 각군 본부와 국방부 직할부대의 주요 실무자들이 모여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해병대 대표는 박철구였고 정보본부 대표는 당연히 그녀의 확률이 높았다. 일요일 밤, 박철구는 잠을 설쳤다. 꿈속에서 그는 이등병이 되어 있었다. 연병장에서 해병대 기수 열애를 외치며 오리걸음을 걷고 있는데 교관 모자를 쓴 이미숙 소장이 나타나 박훈련병, 목소리가 작다. 해병대 정신이 고작 이거냐 라며 채찍을 휘두르는 악몽이었다. 으악. 비명을 지르며 깨어난 월요일 새벽 4시. 박철구는 욕실로 달려가 찬물로 세수했다. 거울 속의 그는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 보였다. 그는 비장한 마음으로 정복을 꺼냈다. 다림질은 이미 어제 10번도 넘게 해서 날이 서다 못해 손이 베일 지경이었다. 구두는 거울 대용으로 써도 될 만큼 닦아 놓았다. 민수야. 출근 준비를 하는 아들을 붙잡았다. 너, 장모님 되실 분, 평소 성격이 어떠시냐? 뒤끝 있으시냐? 글쎄요. 수진 씨 말로는 공과 사가 확실하신 분이래요. 일할 때는 칼 같으신데 사적인 감정을 업무에 개입시키지는 않으신다고. 그게 더 무서운 거야? 차라리 화를 내면 낫지? 웃으면서 결제판 뒤집으면 그게 진짜 지옥이다. 박철구는 우황청심환 하나를 씹어 삼키고 현관을 나섰다. 국방부로 향하는 발걸음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무거웠다. 용산, 국방부 청사대회의실. 오전 9시 정각에 시작되는 회의였지만
박철구는 8시 20분에 도착해 자리에 앉아 있었다. 평소라면 해병대는 항상 15분 전, 아니 30분 전 집합이다 라며 떵떵거렸겠지만 오늘의 조기 출근은 순전히 공포심 때문이었다. 행여나 이미숙 소장보다 늦게 들어갔다가 찍힐까 봐 두려웠던 것이다. 회의실 공기는 무거웠다. 육군, 해군, 공군 대령들이 하나 둘씩 입장했다. 그들은 평소처럼 박철구에게 박대령, 주말 잘 보냈나?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하며 인사를 건넸다. 그냥 좀. 애취. 박철구는 대충 얼버무렸다. 사돈이 투스타라서 애취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8시 55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차렷, 소리가 복도를 뚫고 들어왔다. 회의실 안에 있던 모든 대령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또각, 또각, 또각. 규칙적인 구두 소리와 함께 이미숙 소장이 들어왔다. 정복 차림이었다. 어깨에 별 2개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섬광처럼 번쩍였다. 그녀의 뒤로는 지난번 식당에서 봤던 그 김대위가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왔다. 이미숙은 좌중을 한번 쓱 훑었다. 그녀의 시선이 박철구에게 머문 시간은 5초도 채 되지 않았지만 박철구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자리에 앉으세요. 건조한 목소리. 모두가 자리에 착석했다. 박철구는 최대한 존재감을 지우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서류만 쳐다봤다. 회의가 시작되었다. 안건은 미래 합동작전 수행 개념 정립이었다. 각군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주제였다. 육군은 지상작전 위주를, 해군은 해상통제권을 주장했다. 그리고 박철구의 차례가 왔다. 다음은 해병대 의견 청취하겠습니다. 박철구 대령님. 사회자가 호명했다. 박철구는 벌떡 일어났다. 예. 해병대 정책위원 대령 박철구입니다. 너무 크게 소리 질러서 옆에 있던 공군 대령이 깜짝 놀라 커피를 쏟을 뻔했다. 이미숙은 무표정한 얼굴로 턱을 괴고 박철구를 바라보았다. 저희 해병대는 상륙작전의 그 효율성을 위해 독자적인. 평소라면 사자후를 토해냈을 박철구였지만 오늘은 말이 자꾸 꼬였다. 이미숙의 눈빛이 마치 레이저 조준경처럼 자신의 미간을 겨누고 있는 것 같았다. 독자적인 지휘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를 마치고 앉으려는데 이미숙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대령. 예, 소장님. 박철구가 다시 튀어올랐다. 제출한 보고서 3페이지. 2번째 문단 보시죠.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해병대가 말하는 유연성이 타군과의 연계성을 배제한 독단적 작전을 의미하는 겁니까? 송곳 같은 질문이었다. 박철구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아닙니다. 연계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그렇다면 5페이지 예산 편성표는 모순이군요. 연계성을 강화한다면서 통신장비는 해병대 전용 규격으로 요청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말 따로, 행동 따로입니까? 해병대 정신이 이런 겁니까? 해병대 정신?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박철구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이미숙은 지난번 식당에서 박철구가 했던 말들을 그대로 돌려주고 있었다. 그녀는 화를 내지 않았다. 그저 논리와 팩트로 박철구의 뼈와 살을 분리하고 있을 뿐이었다. 보안해서 다시 보고하세요. 그리고 오타가 3군데나 있더군요. 군인의 기본은 디테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회의 내내 박철구는 이미숙의 샌드백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정보본부장은 원래 깐깐하기로 유명했으니까. 오직 박철구만이 그 질책 속에 숨겨진 사돈의 교육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나가는 길, 박철구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려 했다. 그런데 누군가 뒤에서 어깨를 톡 쳤다. 박대령님. 김대위였다. 이미숙의 부관.
사령관님께서 잠깐 차 한잔 하자고 하십니다. 집무실로 오시랍니다. 박철구의 다리가 풀렸다. 올 것이 왔구나. 영창 가는 기분으로 그는 정보본부장실로 향했다. 집무실에 들어서자 이미숙은 정복 상의를 벗고 편안한 근무복 차림으로 서류를 보고 있었다. 앉으세요. 그녀가 소파를 가리켰다. 박철구는 소파 끝에 엉덩이만 살짝 걸치고 각을 잡았다. 차 드세요. 녹차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철구는 뜨거운 녹차를 원샷할 기세로 차잔을 잡았다. 손이 덜덜 떨려 차잔 부딪히는 소리가 달그락거렸다. 이미숙이 서류를 덮고 안경을 벗었다. 그리고 피식 웃었다. 박대령님, 아니 사돈어른은 긴장 푸시죠. 여기는 작전 지역 아닙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너무 큰 결례를. 그건 이미 밥값으로 퉁쳤습니다. 제가 부른 건 결혼식 때문입니다. 결혼식이요? 뭐, 마음에 안 드시는 거라도? 아니요. 민수 군이 참 듬직하더군요. 우리 수진이가 남자 보는 눈은 있나 봅니다. 다만. 이미숙이 잠시 뜸을 들였다. 박철구는 침을 꼴깍 삼켰다. 결혼식 날 제가 군복을 입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군복이요? 원래 혼주석의 여자는 한복, 남자는 양복이 관례죠. 그런데 저는 평생 군복만 입고 살아서 한복이 왠지 어색해서요. 그리고 박대령님도 제복 입는 거 좋아하시잖습니까? 박철구는 멍해졌다. 사돈이 정복을 입고 온다. 투스타 정복을 제가 정복 입고 가면 박대령님 기 좀 살려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죽이는 겁니까? 이미숙의 눈에 장난기가 서렸다. 박철구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녀가 자신을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해병대 부심으로 똘똘 뭉친 자신에게 육군 소장인 사돈이 정복을 입고 나란히 서준다면 그것만큼 큰 영광은 없었다. 비록 계급은 밀리지만 군인 집안 대 군인 집안으로서의 자부심을 세워주겠다는 뜻이었다. 소장님께서 정복을 입으신다면 저야 영광입니다. 저도 정복 입겠습니다. 해병대 정복, 칼각 잡아서 입고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날 뵙죠? 아, 그리고. 이미숙이 덧붙였다. 결혼식장에서는 충성간 하셔도 됩니다. 사돈끼리 그러는 거 남들이 보면 웃습니다. 박철구는 집무실을 나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리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래, 이번엔 진짜 제대로 보여주자. 해병대의 품격을. 대망의 결혼식 날 애식장은 별들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이미숙의 하객으로 온 육군 장성들과 박철구의 하객으로 온 해병대 전후 회원들이 섞여 묘한 긴장감과 웅장함을 자아냈다. 하이라이트는 양가 부모 입장 순서였다. 사회자가 외쳤다. 신랑 측 혼주, 그리고 신부 측 혼주 입장. 문이 열리고 화려한 한복을 입은 김 여사 옆에 해병대 정복을 입은 박철구가 섰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육군 정복을 완벽하게 갖춰 입은 이미숙 소장이 섰다. 어깨의 견장과 가슴의 약장들이 샹들리의 조명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하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와, 대박이다. 장모님이 투스타야. 해병대 대령이랑 육군 소장이? 이 집안 건드리면 뼈도 못 추리겠네. 박철구는 긴장했다. 수많은 눈이 자신들을 보고 있었다. 그는 이미숙과 눈을 마주쳤다. 그녀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비단길을 걸어갔다. 단상 앞에 다다랐을 때 박철구는 사회자의 멘트에도 없는 돌발 행동을 했다. 그는 하객들을 향해 그리고 옆에 선 이미숙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경례를 올렸다. 필승. 그러자 이미숙도 미소를 지으며 박철구를 향해 경례로 화답했다. 충성. 서로 다른 구호, 서로 다른 군복이었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은 계급을 떠나 자식의 앞날을 축복하는 전우이자 가족으로 하나가 되었다. 식장은 떠나갈 듯한 박수 소리로 뒤덮였다. 해병대 전우 회원들도 정보사 요원들도 모두 갈채를 보냈다. 그것은 박철구 생애 최고의 자세가 나온 순간이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1년 뒤 명절을 맞아온 가족이 박철구의 집에 모였다. 분위기는 예전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다. 거실 소파 상석에는 이미숙이 앉아 과일을 먹고 있었고 박철구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다. 사돈, 전이 좀 탑니다. 불 조절 잘하셔야죠. 이미숙이 거실에서 농담을 던졌다. 아, 예. 지금 중불로 조정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대령하겠습니다. 박철구가 뒤집개로 경례를 붙이며 대답했다. 김 여사는 옆에서 배를 잡고 웃었다. 예전 같았으면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라며 호통쳤을 박철구가 이제는 자발적 취사병이 되어 있었다. 민수와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아버지가 변하셔도 너무 변하셨어. 우리 엄마가 좀 무섭긴 하지? 그때 박철구의 휴대폰이 울렸다. 해병대 전우회 후배였다. 필승. 선배님. 이번 주말에 해병대 기수별 체육대회 있는데 나오십니까? 박철구는 부엌 쪽을 힐끔 보았다. 이미숙이 흐뭇하게 TV를 보고 있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춰 소곤거렸다. 야, 못 간다. 이번 주말에 사돈 어른 오셔서 김장하신단다. 내가 배추 절여야 돼. 예. 선배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귀신 잡는 해병이 배추를 절이다니요. 임마, 넌 몰라. 귀신 잡는 해병 위에 별 잡는 여사가 계시다. 끊어. 박철구는 전화를 끊고 잘 구워진 동태전을 접시에 담아 거실로 나갔다. 소장님. 아니, 사돈어른. 안주 나왔습니다. 약주 한 잔 하시겠습니까? 좋죠. 박대령님이 따라주시면 영광입니다. 이미숙이 웃으며 잔을 내밀었다. 박철구는 두 손으로 공손하게 술을 따랐다. 위하여.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계급장은 떼어졌지만 가족이라는 더 단단한 끈으로 묶인 두 사람. 박철구의 해병대 앵커는 여전히 가슴에 달려 있었지만 이제 그 앵커는 오만함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 깊고 단단하게 내려져 있었다. 근데 사돈, 솔직히 말해보십시오. 제가 54기인데 사돈 어른은 훈련소 때 고생 안 하셨죠? 술 기운이 오르자 박철구의 기수 본능이 또 꿈틀거렸다. 박대령님. 이미숙의 눈썹이 꿈틀했다. 농담입니다. 충성. 전 부치러 가겠습니다. 박철구가 후다닥 부엌으로 도망쳤다.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합동작전의 성공적인 결말이었다.